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후반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가 되다 보니 어디에 가도 김장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이젠 더 이상 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인데 김장철이 되면 유독 떠오르는 기억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어요.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도저히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어쩌면 저의 이혼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까지도 들어요. 저는 어릴 때 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었어요. 그래서 거의 고아나 다름없었죠. 조부모님도 안 계셔서 작은아빠와 작은엄마께서 키워주셨어요. 말이 키워주는 거지 사실 저는 어쩔 수 없이 맡겨진 몸이었어요. 이미 작은아빠 집에는 저보다 어린 자매딸이 있었기에 거의 그림자처럼 살았어요. 작은엄마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살림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당연히 객식구인 저에게까지 신경을 써줄 수 없었고 당시 12살인 저는 그걸 서운하다고 생각하기보다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며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공부부터 뭐 하나 제대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죠. 중학교까지만 겨우 나와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를 봐서 제 스스로 고절인 최종 학력을 만들었는데요. 막상 사회에 나가려고 보니 검정고시 출신인 저는 참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욕심이 있었어요. 어릴 때의 불행은 저의 선택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분명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나도 좋은 기회와 행운이 찾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고졸 출신으로 박봉의 임금을 받는 처지였지만 방송통신대학을 통해 대학 공부까지 했어요. 주변에서는 뭘 바라고 그렇게 아등바등 사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글쎄요. 저는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되는 대로 살기보다 그래도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사는 것이 더 값지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방통되지만 대졸의 자격으로 20대 후반에 드디어 작은 회사에 그래도 예전과 다른 대우로 입사를 하게 되었고 사무실에 제 자리와 제 컴퓨터를 갖게 되었던 그날은 참 감격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또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뿌듯함에 제 자신이 어찌나 대견하던지. 그래서 주어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 3년 뒤 운 좋게도 다니던 회사보다 더 나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하는 행운까지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제가 믿었던 대로 제가 열심히 하니 행운이 따라오는 기분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한 저에겐 꽃길만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무렵 저는 이직한 회사에서 운명의 남자를 저의 사수로 만나게 되었어요. 제 전남편이었죠. 지금은 그 인연이 악연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당시에는 왜 그리 남편과 제가 운명처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래서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제가 운명 같은 사랑을 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도 그렇고 남편도 서로 첫눈에 호감을 느꼈고 또 거의 매일 회사에서 붙어 있다 보니 저와 남편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의식하고 챙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남자 여자로 서로를 대하다 보니까 저희의 연애는 언제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게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된 남편의 집은 제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화목하고 따뜻한 가정이었어요. 남편에게 가끔 가족 간의 우애 깊은 추억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나도 저런 따뜻한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이런 집에서 자란 남편과 가정을 이루고 살면
나 역시 평생 바라던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그 안에서 따뜻한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였죠. 제가 겪은 남편의 집은 실제로도 참 화목했고 가족끼리 끔찍할 만큼 위해주는 분위기는 맞았지만 그건 철저하게 자기 식구들끼리에게만 해당되는 거였어요. 저처럼 며느리 같은 존재는 절대 낄 수 없는 영역이었던 거죠. 하지만 결혼 전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이직 후 2년 뒤에 남편과 행복한 꿈에 부풀어 결혼을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시댁에서 약간의 반대는 있었지만 한 달이 조금 지나지 않아 시댁에서는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남편이 가운데서 애를 많이 써줬다고 믿었고 또 저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저를 며느리로 허락해준 시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당시 시어머니의 결혼 조건에 흔쾌히 좋다고 덜컥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의 조건은 주말이나 연휴 같은 쉬는 날이면 시댁으로 넘어와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단순했던 저는 화목한 가정이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고 그와 동시에 이제 나도 식구들과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꿈에 부푼 기대를 하게 되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조건 때문에 저는 혼자 소가리를 해야 했지만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로 시댁에서 반대하던 저를 받아주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중간에서 남편이 애를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에게 챙겨야 할 친정이 없으니 남편이 신경 쓸 처가가 없는 거고 또 그만큼 제가 시댁에 더 잘할 거라는 남편의 말에 마음을 바꾸게 된 거였어요. 진작에 알았다면 그때 이 결혼을 하지 않았을걸요. 그런 사실도 까맣게 모른 채 저를 며느리로 받아준 시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며 결혼 준비를 했다니. 참, 지금 생각해도 속에서 열불이 올라오네요. 그리고 다른 며느리들도 그렇겠지만 저 역시 처음엔 착한 며느리병이라도 걸린 듯 시부모님에게 참 잘하고 싶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 전화는 물론이고 시어머니의 조건대로 주말이면 당연히 시댁에 가서 하룻밤 자고 또 시댁에 있을 동안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제 스스로 일을 찾아다니며 노력을 했죠. 오로지 남편의 가족에게 인정받고 예쁨받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요. 하지만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가 된다고 하던가요? 시어머니는 제가 와서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금요일이 다가오면 시어머니는 당연하게 저에게 전화를 해서 예, 주말 동안 먹을 장 봐와야 한다. 이번엔 소고기 좀 구워 먹자. 네 시아버지가 요즘 도통 입맛이 없으시단다. 라며 통보하듯 심부름을 시켰고 그에 따른 심부름값은 당연하게 주지 않았어요. 뭐 처음이야 자식된 도리상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따로 계산은 하지 않았지만 주말마다 이런 식의 심부름이 계속되니 6개월이 지나고 저도 살림을 하는 입장이라 계산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을 그렇게 시댁에서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주중에 먹을 장을 다시 봐야 하고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따로 먹을 것을 싸주지도 않으니 슬슬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먹는 것 가지고 돈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어쩐지 내키지 않았어요. 혼자만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제가 길에서 넘어져 왼쪽 발목에 골절상을 입어 그 주말은 시댁에 갈 수 없는 일이 생기자 저의 사정을 모두 알고도 시어머니는 저를 당황하게 했어요. 너 발목이 그래서 이번 주는 못 오겠구나. 네, 죄송해요. 아니다. 일부러 다친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이번 주말에 먹을 장은 찬우한테 시켜서 가져오라고 해라. 이번 주엔 모처럼 네 신우 좋아하는 꽃게탕을 한번 끓여보려고. 내가 이따가 필요한 건 목록 보내줄 테니 넌 찬우한테 전달해서 우리 집으로 가져오라고 해. 그리고 다친 건 너니까
우리 찬우는 집에서 저녁 먹여서 느지막하게 보내마. 집에 마누라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 해주는데 애가 얼마나 불편하겠니?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생판 남이어도 저런 식으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착한 며느리 노릇을 그만하기로 했어요.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말 동안 함께한 시댁 식구들은 어쩐지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았고 그저 당신들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이미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명분이 생겼다고 놀란 마음을 진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원래 결혼을 하면 달라진다고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태도를 바꾸니 가장 먼저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남편이더라고요. 자기, 이제 발목도 나았고 이번 주부터는 다시 집에 가서 식구들이랑 있다 오자. 아니, 난 이제 무슨 특별한 날 아니면 당신 집에 가고 싶지 않은데. 뭐? 자기 결혼 전에 우리 엄마랑 약속한 거 잊었어? 아니, 기억해. 그런데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집에 주말 동안 먹을 장을 보는 것도 그렇고 당신 식구들이 솔직히 나한테 함부로 하는 것도 이젠 못 참겠어. 에이, 가족이니까 편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주말에 먹을 거 사들고 가면 우리 엄마가 좋아하잖아. 좋으시겠지. 돈 하나 안 들고 매번 드시고 싶은 거 드시는데. 뭔 또 말을 그렇게 하냐. 그깟 장 보는 돈 얼마나 한다고. 매번 계산할 때 자기도 봐서 알잖아. 2, 30만 원 훌쩍 가는 거. 그것도 한 달이면 돈 백은 돼. 아무튼 난 이제 불편해서 싫어. 가고 싶으면 자기만 가서 있다가 와. 그리고 어머님이 장 봐오라고 시키면 그것도 자기 용돈에서 알아서 해결해. 뭐? 내 용돈으로 장을 보라고? 싫어. 나 쓸 것도 없는데. 그니까 우리 쓸 것도 없는데 매번 장을 보는 건 부담스럽다고. 주말이면 매번 특별하게 드시고 싶다 하시고 또 뭐가 떨어졌다. 무슨 광고를 봤는데 좋아 보인다. 이러시면서 더 사오게 만드시잖아. 그야 우리 엄마가 자기를 딸처럼 생각하니까 편하게 말한 거지. 딸? 호구 아니고? 막말로 진짜 딸은 뭐 휴지 하나 사오기는 해? 자기 정말 정없이 계속 그렇게 말할 거야? 이러면 나도 기분 나쁘다. 원래 우리 결혼 내키지 않으셨는데 자기 받아주신 분들이잖아. 그럼 자기가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 보니까 며느리가 먼저 알아서 다 하던데. 저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남편에게 결혼하고 처음으로 실망을 했어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제가 더 부족하다고, 더 잘해야 한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신혼인데도 저희 부부는 시댁에 가니 많이 돈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싸웠고, 제가 돈도 쓰지 않고 가지도 않겠다고 하니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카드로 주말이면 시어머니 심부름 목록을 사들고 집에 다녀왔는데요. 그 다음 달에 나온 카드 명세서에 많이 놀란 듯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달 카드값이 왜 이래? 이게 정말 주말에 장 본 것 때문에 이렇다고? 내가 뭐라고 했어. 그래도 자기는 자기 집에 줄 것만 사잖아. 나는 거기에 우리 먹을 것까지 더 사는데 이제 내가 왜 부담스럽다고 하는지 알겠어? 나도 기분 좋게 사드리고 싶지만 매주마다 그렇게 사드릴 순 없다고. 게다가 고마워하지도 않으시잖아. 당연하게 생각하시지. 그 후 남편은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기 집에 가는 횟수를 줄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오지 않더라도 장은 봐서 매주 갖다 놓기를 바라셨고, 저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오는 했지만 정말 큰 소리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 정말 배은망덕하다. 내가 너 마음에 안 드는 거 그 조건 하나 걸고 받아줬는데 이젠 결혼했다고 모른 척 하겠다는 거냐? 그것도 내가 많이 봐줘서 네가 오지 않더라도 장만 좀 봐서 갖다 달라고 하는 건데 뭐? 그깟 돈 얼마나 한다고? 내가 무릎이 아파서 나갈 수가 없어서 그런 건데 네가 이렇게 정없이 구니까 내가 너한테 잘 해주려고 해도 잘해줄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고아로 컸어도 그렇지 가족한테 쓰는 것까지 이렇게 이기적으로 계산을 해? 내 아들이 아깝고 불쌍하다. 시어머니는
제가 뭐라고 받아칠 새도 없이 전화를 끊으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전화를 다시 걸어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시고 아드님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거기까지 가면 아직 새댁인데 제가 너무 버릇없이 구는 것 같아서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좋게 좋게 해결이 된 건 아니었지만 그 일이 있고부터는 주말이면 찾아오던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었죠. 그제야 신혼다운 신혼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마음이 편해져서인지 기다리던 아이 소식이 저희 부부에게 찾아왔어요. 저는 내심 이제 손주도 생겼으니 시어머니도 예전처럼 저를 함부로 하지 않으실 거란 기대도 있었고 그동안은 가족이라도 어쩐지 시댁에 가면 제 자신이 헛도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젠 아이도 있으니 저도 진짜 가족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또 한 번의 착각을 했어요. 너 남들 다 하는 임신했다고 유세 떨 생각은 애당초 하지도 마라. 난 우리 애들 임신했을 때도 김장 100포기씩 하고 이불 빨래도 다 직접 밟아 빨았어. 그러니까 내 귀에 너 임신했다고 우리 아들 부려먹을 생각 하지도 마. 알겠지? 어머니, 저 여태 임신했다고 뭐 바란 적 없는데요. 무슨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기분은 나쁘네요. 어머님이 그렇게 사셨다고 해서 저도 똑같이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래서 뭐, 기어코 내 아들을 부려먹겠다? 네,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 일부러라도 그러고 싶네요. 얘 좀 봐. 여태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있었더니 심히 무서운 줄 모르네. 너 정말 그러기만 해봐. 그리고 6개월 뒤에 내 환갑인 거 알고는 있지? 환갑은 평생에 한 번인데 나도 가족끼리 해외여행도 가고 비싼 명품도 받고 그러고 싶으니까 네가 미리 예약할 거 있으면 서두르고 알아서 준비 좀 해봐. 어머님, 아직 6개월이나 남았는데요. 그리고 아가씨는요? 왜 그걸 저희가 다 준비해요? 야, 너 며느리가 며느리 노릇도 안 하겠다는 거야? 세상에 이런 막대 먹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 너 이러려고 내가 반대해도 그렇게 살살거리며 결혼하겠다고 했냐? 아무튼 내가 너 지켜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끊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한껏 열이 받아 신경질을 내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냥 좋게 환갑 얘기만 하셔도 좋게 받아들일까 말까인데 저에겐 임신했다고 유세 떨 생각하지 말라니요. 정말 오만정이 뚝 떨어졌고 게다가 6개월 뒤면 저의 출산일 근처라 오늘 내일 할 텐데 말이에요. 전혀 저를 배려할 생각이 없는 시어머니의 말에 쉽게 화가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는 남편이 저를 생각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6개월이 지나 시어머니의 환갑이 임박해오자 남편은 시어머니가 가고 싶다는 대만 여행을 준비하면서 제 티켓은 끊지 않았고 멍청한 건지 아님 생각이 짧은 건지 마치 고양이 쥐 생각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이지 분통이 터져 저도 화를 참지 않았어요. 자기는 애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집에 있어. 내가 우리 엄마랑 우리 식구 데리고 갔다 올게. 주변에서 며느리가 여행 따라가는 건 여행도 아니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자기 생각해서 뺐으니까 자기는 집에서 편하게 쉬어. 그리고 엄마가 갖고 싶다는 명품 가방은 공항 면세점에서 우리 카드로 살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뭐라고? 나 예정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자기 식구들끼리 그것도 우리 돈으로 여행을 가겠다고? 당신 미친 거야? 왜 또 그래? 난 당신 생각해서 그런 건데. 생각? 생각 좋아하네.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니? 그리고 부모님 생일인데 왜 우리가 경비랑 명품 가방값을 다 내? 아가씨는? 걔가 돈이 어딨냐? 가만 보면 진짜 우리 식구한테 인색해. 그리고 자기 예정일은 말 그대로 예정일이잖아. 우리 엄마 환갑은 평생에 한 번뿐이고. 아무 일 없을 거니까 설레발 좀 치지 마.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도 평생에 한 번이야. 어떻게 애 아빠가 그렇게 말을 경솔하게 해? 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우리 아이인지 어머님인지 선택해. 유치하다는 건 알지만 저는 남편의 배려 없는 말과 행동에 그냥 참고 넘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한바탕 쏟아냈는데 남편은 이런 저의 말에도 자기 엄마 환갑이 더 중요하다며 새벽에 쥐도새도 모르게 공항으로 가버렸어요. 그렇게 남편은 4박 5일 일정으로 여행을 떠났고 저는 남편이 오면 애 아빠가 어떻게 출산을 앞둔 와이프를 혼자 두고 그렇게 자기 식구랑 여행을 갈 수 있냐고 따지려고 독을 품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떠난 이틀 뒤 잠을 자는데 배가 살살 아파오더라고요. 가진통이길 바랬는데 이슬이 비치면서 양수가 터져서는 너무 놀라 제 손으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예정일보다 딱 일주일 앞둔 날이었는데 그렇게 저는 새벽에 남편도 없이 딸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출산의 고통과 남편에 대한 서러움에 펑펑 울면서 아이를 낳았던 기억이 지금도 내 머리에 각인된 듯 아주 생생해요. 뒤늦게 여행 일정을 다 마치고 산부인과로 온 남편은 자기도 미안하고 민망한지 애가 성질도 급하다. 예정일을 일주일이나 앞두고 뭐가 급하다고 아빠도 없는데 나왔대. 벌써부터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 걱정이다. 라며 막말을 짓거렸고 시어머니는 아휴 알고는 있었지만 이왕 나올 거 고추라도 달고 나오지. 은근 바라고 있었는데 이렇게 할미 마음도 몰라주네. 라며 끝내 저에게 미안하다 수고했다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이혼이란 두 글자가 새겨진 것이요. 저도 그렇지만 태어난 아이조차 이들에겐 자기 식구가 아니더라고요. 자기들은 여행 가서 뭐가 그리 즐거웠는지 출산 때문에 아픈 저를 신경도 쓰지 않고 찍은 사진이며 기념품을 꺼내 시시덕거리며 웃는데 저는 성질이 났어요. 그래서 웃는 얼굴로 비아냥거리며 말을 했어요. 여행 다녀와서 피곤하실 텐데 그만 가보세요. 어차피 여기 있다고 뭐 하실 일도 없으시잖아요. 어머, 쟤 삐쳐서 말하는 태도 좀 봐. 그래, 그럼 우린 갈란다. 여보, 일어나요. 그래도 애 얼굴을 보고 가야 하지 않겠어? 명색에 우리가 조부모인데. 에이, 보긴 뭘 봐. 살면서 소녀딸 얼굴 실컷 볼 텐데. 그럼 당신은 애 얼굴 보고 오던가요? 난 피곤하고 제 꼬라지 보기 싫어서 갈래요. 찬우 넌 여기 있을 거야? 어차피 너도 여기서 할 일 없을 텐데. 집에 가서 밥이나 먹고 쉬자. 엄마, 그래도 나는 여기 산부인과 직원들이 얼마나 많아. 밥도 알아서 주고. 아휴, 나 때는 이런 병원에서 애 낳는 건 꿈도 못 꿨는데. 넌 좋겠다. 내 아들 돈으로 이런 호사를 누리고. 너 내일 조리원인가 뭔가도 간다며? 요즘 애들은 애 하나 낳으면 기둥뿌리를 뽑으려고 그러나? 아우 아까워. 어머니,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돈 제가 번 돈으로 이미 결제 다 마쳤어요. 당신도 이제 와서 여기 있다고 뭐 하나 도움되는 거 아니니까 어머니 따라가. 뭐 영영 안 와도 상관없어. 저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화가 나서 계속 말을 비꼬아서 했고 시어머니의 얼굴은 열이 받았는지 점점 빨갛게 변했는데 그때 나름 눈치 빠른 남편이 이대로 있다가는 고부간의 싸움이 벌어질 것 같으니 얼른 자기는 내일 다시 오겠다고 자기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병실을 나갔어요. 그러자 제 마음은 또 속에서 불꽃이 튀는데 저도 저의 기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만약 남편이 자기는 남겠다고 말을 했어도 그것이 달갑지 않고 또 이렇게 제 눈앞에 사라지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니 이래저래 저만 성질이 나서 그날 저녁 잠도 한숨 제대로 자지 못했네요. 보통 임신했을 때 서운했던 마음은 평생 간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일로 남편과 시댁에 완전히 마음을 닫게 되었어요. 그냥 할도리 외에는 욕을 먹더라도 하지 말자고 다짐을 했는데요. 때마침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둔 저에게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당신이 어디가 아프니 병원에 가자.
또 집에 와서 일 좀 하라며 저를 불러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애 핑계를 대며 못 간다고 번번이 거절을 했고 제 예상대로 자기 어머니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남편이 저에게 뭐라고 하더군요. 자기, 요즘 집에서 놀면서 우리 엄마가 불러도 꼼짝도 안 한다며. 어떻게 며느리라는 사람이 그러냐? 집에서 논다고?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오죽하면 내가 회사를 다 그만뒀겠어. 막말로 다른 집은 시어머니가 애 봐주셔서 며느리들 회사만 잘만 다니는데 나야말로 경력 단절에 독박육아로 몸도 마음도 힘들어. 그래, 말을 말자. 애당초 친정 없는 자기 환경 탓을 해야지. 자기는 생각부터가 틀려먹었어. 뭐라고? 내가 참고 또 참았는데 당시야말로 배불러서 출산 일주일 앞둔 와이프 두고 해외여행을 가고 싶냐? 게다가 어머니 명품 가방값 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당신은 기분만 내고 왔지 뒷수습은 하나도 안 했잖아. 내가 뭐 당신 집 좋으라고 희생하라고 결혼했어? 그게 언제적 얘긴데 하냐? 그리고 우리 결혼 당신도 원해서 한 거야. 누가 들으면 나랑 우리 식구들이 제발 결혼하자고 애원한 줄 알겠다. 그리고 당신이 잘해봐라. 나도 그렇고 우리 식구들이 자기한테 얼마나 잘하겠냐? 이게 다 자업자득이야. 자업자득이라뇨? 남편 말에 입이 턱 하고 막혔어요. 그리고 그 말은 꼭 되갚아주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거의 혼자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남편과 시댁에선 저를 아예 은혜도 모르는 막대먹은 사람으로 여기며 이젠 부르지도 뭘 바라지도 않길래 저도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났고 여전히 시댁에선 저를 쥐밖에 모르는 괘씸한 며느리로 여기며 뒷말은 물론이고 명절이면 앞에서도 대놓고 뭐라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크게 부딪히진 않았지만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한 채 무늬만 부부로 지내고 있었어요. 제가 바란 결혼은 결코 이런 건 아니었는데 저 혼자 바라고 노력한다고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은 포기한 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에는 동네에서 꽤 평판이 좋은 카페를 인수해 영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여자들은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자꾸 예쁜 카페 하나 차려서 하고 싶은. 저한테도 그런 로망이 있었기에 그동안 퇴직금과 나라에서 나오는 육아지원금을 쓰지 않고 펀드와 주식으로 조금씩 돈을 불려 나가고 있었어요. 대출도 조금 받아 보태서 지금의 카페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이미 단골 손님도 많고 동네에서 엄마들이 아이를 어린이집과 학교에 보내고 종종 모이는 장소가 되어서 장사는 그럭저럭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회사에 다니면서 벌던 수입보다는 확실히 많이 벌고 있었죠.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가슴에 품고 살았지만 크게 부딪히는 일이 없으니 그냥 사라졌던 것 같은데 문제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10년 전 당신의 환갑이라며 그런 일을 만든 저희 어머니셨기에 당신의 한 번 있는 칠순을 이번에도 그냥은 넘어갈 수 없으셨고 게다가 이젠 제가 돈도 제법 버는 것 같으니 또 은근 저에게 당신이 바라는 칠순 생일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요. 요즘 장사는 잘 되니? 코딱지만한 가게라 돈이나 안 까먹으면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역시 물장사가 돈이 된다고? 너 제법 번다며? 그리고 올해는 나도 예전이랑 달라서 어디 가자고 해도 못 갈 것 같고 또 김장도 해야 하니 너 그냥 겸사겸사 김장이나 돕고 집에서 고기나 구우면서 조촐하게 보내자. 남들은 뭐 칠순잔치도 하고 가족 사진도 찍고 선물도 받고 그런다지만 난 다 됐다. 그냥 용돈이나 넉넉히 줘라. 사람이 나이가 먹으니 무력도 없어지네. 아, 무력이 없으세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무력이 없는데 대놓고 돈이나 넉넉히 달라니. 그래서 웃음이 나왔는데
어찌됐건 제 속마음을 모두 이야기할 수 없으니 대충 둘러대며 이번 칠수는 편하게 넘어가겠구나 마음을 놨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한 탓인지 시어머니의 생신날 문제는 일어나고 말았죠. 그날은 카페 문도 닫고 하루 종일 김장을 도우며 거의 저 혼자 일을 다 하다시피 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미운 시어머니라지만 부모님 칠순이잖아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당신이 바라던 용돈 봉투를 내밀자 봉투에서 액수를 확인한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개지셨어요. 그리고는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씩씩거리며 저에게 돈 봉투를 집어 던졌고 급기야 제가 하루 종일 힘들게 담근 김장김치도 모조리 싱크대에 쏟아버리는데 저는 물론이고 저희 아이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 시누이까지 모두 깜짝 놀랐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정확히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성질을 냈어요. 야, 내가 지난번처럼 해외여행을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비싼 명품을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너 꼴랑 봉투에 500만 원 들고 왔니? 너도 참 염치가 없다.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적어도 큰 거 한 장은 넣어왔어야지. 저는 어머니한테 혼이 나면서 넋이 잠깐 나갔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혼날 일이 맞긴 한 건가요? 원래 다른 집에서도 칠순에는 모두 1,000만 원씩은 용돈으로 드리고 있는 걸까요? 저는 다 해주고 욕을 먹는 저의 처지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어머님이 던진 돈 봉투를 획 집어 다시 가방으로 넣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이 획가닥 돌아 저에게 김장김치를 던지는데 그 김치가 하필이면 제가 아닌 시누이의 얼굴에 튀었어요. 그러자 아이씨 이게 뭐야. 새언니는 왜 돈을 그것밖에 안 줘서 이 난리를 만들어요. 지난번 환갑에도 돈 500은 넘게 썼겠네. 아가씨 말 잘했네요. 그러는 아가씨는 어머니 환갑 때 그리고 지금 칠순 선물 뭘로 했어요? 꼴랑 케이크 하나 사와놓고 그게 저한테 할 소리예요? 그야 저는 월급이 얼마 안 되니까 언니네는 오빠도 벌고 언니도 벌잖아요. 그리고 원래 장남이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아가씨는 당연히 시집가면 시어머니에게 돈 1,000만 원씩 용돈으로 드리겠네요. 그렇죠? 그야 전 장남이랑 결혼 절대 안 하죠. 장남인 우리 오빠랑 결혼한 건 언닌데 이제 와서 뭘 탓해요. 그치 엄마? 시끄러. 아유 내 팔자야. 인생에서 한 번뿐인 칠순을 이렇게 보내다니. 내가 정말 창피해서 살 수가 없네. 아무리 지가 부모가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돈 500만 원 주고 먹고 떨어지라고 할 수가 있어? 못돼 처먹은 년? 저는 주방 바닥에서 곡소리를 내며 우는 시어머니를 보고 남편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러자 남편과 저는 눈이 마주쳤는데 이 남자가 저를 보고 인상을 팍 구기더군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남자 역시 자기 동생처럼 제가 돈을 적게 줘서 이 사단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저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가방에서 오래전에 쓰고 부적처럼 들고 다녔던 봉투를 하나 꺼내 폭풍 오열을 하는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우시다 말고 봉투를 열었고 다른 가족들은 진작에 그러지 하는 얼굴로 낄낄거리며 앉아있는데 제가 건넨 봉투에 들어있던 것은 이혼 서류였거든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꺼낸 순간 모든 식구들은 뜻밖의 전개에 놀랐는지 입을 떡하고 벌리고 다물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때다 싶어 시어머니가 던지고 남은 김치를 모두 바닥에 패대기 쳤는데요. 그 모습에 시어머니는 마치 저를 죽일 듯 노려보며 큰 소리로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요? 이거 전부 안 드시려고 그런 거 아니셨어요? 어머님이 하도 제가 담근 김치를 함부로 하시길래 저도 따라 해봤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싱크대에 버려진 김치를 손에 들고 하나는 남편에게 또 하나는 시누이에게 던졌고 제가 던진 김치를 뒤집어 쓴 남매는 똑같이 짜증을 내며 욱하는데 저는 보란듯이 이렇게 말하고 딸아이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왔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 저를 한 번이라도 식구로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놓고 무슨 일만 있으면 저한테 요구하고 불러서 제 손 빌리는데 이젠 정말 더러워서 못 해먹겠어요. 저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 남남이고 이제 나한테 함부로 하면 김치가 아니라 더한 것도 던져서 떡칠할 수 있으니까 저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면 고마운 줄은 몰라도 바보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어째 이 집안은 하나같이 인성들이 다 그 꼬라지입니까? 저는 그렇게 시댁을 나와 아이를 태우고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그러자 어쩐지 속이 후련해서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그때 대충 얼굴과 옷에 묻은 김치를 닦아내고 남편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왜 나와? 오늘부로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야. 당신 어머님한테 전해드려. 당신 아들 내가 기꺼이 반납하겠다고. 당신 진짜 이렇게까지 할래? 오늘 우리 엄마 칠순이잖아. 그래, 난 그 돈 500도 진짜 힘들게 준비했어. 당신이 500 더해서 1000만 원 만들어주지 그랬니? 난 이 꼴을 당할지도 모르고. 그래도 부모님 칠순이라고 하루 종일 김장하고 생일상 차리고 그 쇼를 다 했는데 뭐? 못돼 처먹은 년? 그래, 당신 화난 거 이해해. 그래도 오늘은 무조건 당신이 죄송하다고 해. 어른이잖아. 어른이면 어른답게 구셔야지. 9살짜리 애도 보고 있는데 그게 할 짓이야? 됐고, 난 당신 어머니 생신 선물로 당신 반납했으니까 이혼 서류 작성해서 법원에서 봐. 당신 짐은 택배로 보내줄게. 집은 재산 분할할 때까지 내가 쓰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따지고 보면 그동안 돈천이 아니라 당신 집에 내가 어근 썼겠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운전을 해서 아이와 집에 왔어요. 아이에게는 엄마가 못 볼 걸 보여준 것 같아 창피하고 미안해서 어떤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망설였는데 딸아이가 먼저 제 마음을 알고 다가왔고 이렇게 말해줬어요. 엄마, 나는 괜찮아. 나도 평상시에 할머니랑 아빠가 엄마한테 너무하다고 생각했어. 오히려 엄마가 너무 참아서 바보 같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 엄마 진짜 짱 멋있더라. 저는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 딸을 꼭 끌어안고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았는데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야, 네가 이렇게 지금 생쇼한다고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내가 너 동네에서 장사 못하게 아주 개망신을 줄 거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저는 뭐 가만히 있나요? 저도 그동안 당한 거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게요. 어렵지도 않아요. 저희 카페에 말 많은 아주머니들 많은데요. 거기에 떠들고 내친 김에 인터넷에도 올려보죠. 저 진짜 많이 참았어요. 부모 없다고 함부로 하고 걸핏하면 저한테 뭐라도 뜯어갈 생각만 하셨던 건 어머님이잖아요. 오죽하면 제가 이혼 서류를 품고 다녔겠냐고요. 어머님, 그 잘난 아들 돌려드리겠다는데 이젠 왜 그러세요? 저야말로 이해가 안 가네요. 뭐라고?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이혼남 만드냐고? 아들 그렇게 만든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싫으면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도 모르겠고요. 저는 그냥 미움이나 받으면서 일하고 돈이나 내놓으라는 건가요? 그런 거예요. 무슨 그런 못된 심보가 있어요? 이혼 서류를 던지고 온 마당에 이젠 참을 이유가 없었죠. 내키는 대로 모두 쏟아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도 남편은 이혼 서류를 작성해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있다가는 흐지부지 될 것 같아 저는 제 발로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걸었네요. 그러자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는 예전과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찾아와 잘못했다고 저에게 싹싹 빌며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사정사정 하는데 참 기가 막히더군요. 예, 아가, 나는 네가 그 정도로 스트레스 받는지 몰랐어. 그냥 내 식구라 편하게 투정 부린 거였는데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네가 원하면 나 안 보고 살아도 된다. 그냥 아들 하나 없다고 생각할게. 자기야, 미안해. 난 그냥 자기가 조금만 더 노력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안타까워서. 왜들 그래? 그렇게 못마땅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더니. 아, 내 카페가 좀 장사가 잘 돼 보여서 이젠 그게 아까운 건가?
재산 분할 정확히 하고 받을 거, 줄 거 주고 제대로 깨끗하게 정리할 거니까 괜한 마음에도 없는 헛수고 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당신도 얼른 당신 어머니 모시고 돌아가. 저는 살다 살다 이런 날도 다 있구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시어머니가 하신 다음 말이 참 어이가 없었네요. 그럼 너 그때 준 돈 500만 원 다시 줘라. 너 그거 내 생일 선물이잖아. 줬다 뺏는 게 어딨니? 이왕 갈라서는 거 계산은 분명히 하자. 이쯤 되면 돈이 문제인지 사람이 문제인지 저는 말 같지도 않은 시어머니의 말에 그냥 먼저 그 자리를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슬쩍 보니 남편 역시 이런 마당에 그런 소리를 할 줄 몰랐는지 자기 어머니를 보며 질린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자업자득이라고 저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이혼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제야 이혼이란 선택을 했을까 후회가 들 만큼이요. 그리고 저의 선택은 조금 늦었지만 저에게 다시 행복이란 만족감을 주었고 단란하고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저의 소망도 저희 딸 덕에 이룰 수 있었어요. 둘뿐이라 그런지 저와 딸은 다른 모녀 사회와 다르게 사춘기 시절 신경전도 없이 서로에게 끔찍했죠. 그러다 보니 둘뿐인 가족이라도 저희는 충분히 행복하고 따뜻하더라고요. 고맙게도 제가 하던 카페 운영이 잘 돼서 5년 전 저는 바로 옆 동네로 공간 확장을 했습니다. 직원도 두면서 장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전히 단골 손님과 또 카페 분위기가 좋다는 입소문으로 제법 손님이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언제까지고 잘 될 거라는 확신은 없지만 그동안 그렇듯 제가 열심히 살면 저도 저희 딸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죠. 요즘 힘든 자영업자분들이 많은데 부디 내일은 그리고 내년에는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길 같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바라고 또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